늦여름의 후덥지근한 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대학생 지영은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간간히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멀리서 희미하게 울리는 경적 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메우고 있었다. 과제에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던 지영은 문득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두 걸음 거리에 있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작은 욕실 안은 늘 그렇듯 도습한 공기로 가득 찼다. 행여나 곰팡이라도 생길까봐 지영은 샤워 후 항상 환기를 해두었지만 여전히 습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용물을 마치고 손을 씻으려 거울을 바라보던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 뒤로 아무도 없을 거라 믿었던 욕조 안에 웬 낯선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 지영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욕조는 비어 있었다. 흠칫 놀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분명 방금 내 뒤에 무언가 있었는데 심호흡을 하며 다시 거울을 응시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새하얀 자신의 얼굴만이 비춰졌다. 지영은 이상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따뜻한 차를 마시기로 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누군가 자신의 뒤에서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야 해. 속삭임은 희미하고도 확실했다. 지영은 두려운 마음에 고개를 재빠르게 돌렸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갑작스레 방 안에 흐르던 공기가 차가워졌고 지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TV를 켜 방 안에 정적을 깨뜨리고자 했다. TV 화면에서는 늦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곧 화면이 흐려지더니 날카로운 잡음만을 냈다. 지영은 리모컨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계속되는 잡음 속에서 갑자기 화면이 켜지더니 이것은 분명 지영의 방, 바로 그녀가 있는 원룸의 내부였다. 같은 구조, 같은 가구 배치, 그리고 스크린에는 분명 그녀가 혼자 있는 방이 보이고 있었다. 지영은 너무 놀라 말을 잃었다. 겨우 침착함을 찾으려 애쓰며 다시 한 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때 TV 화면 속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처음 욕실 거울에서 본 바로 그 형체였다. 검은 그림자가 화면을 가로질러 지영에게로 다가오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다. 마치 손을 뻗어 TV 화면 너머에 지영을 향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핸드폰을 집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신호음만 이어졌고 연결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에 떨리며 실내등을 모두 켜기 위해 방 여기저기를 헤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은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순간 방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도 절박하게 느껴지는 그 소리에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보았다. 긴장한 나머지 문을 열자마자 소리치고 말았다. 문 밖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웃 사촌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지영아, 괜찮아. 소리가 들려서 지영은 상황을 설명하며 집 안으로 그녀를 들였다. 친구가 들어오자 방 안의 섬뜩한 기운이 조금은 나아지는 듯했다. 함께 TV를 확인해보니 이미 정상적인 방송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영은 조금 전에 이를 설명했지만 친구는 피곤해서 예민한 걸 거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제야 지영도 긴장이 풀린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날 밤 지영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자꾸만 귓가에 맴돌던 그 속삭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야 해. 어느덧 몇 달이 지나 겨울이 되었고 지영은 그날의 일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계절이 오자 그녀의 원룸에서는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그곳에 머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이번에는 그 무엇도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위협하지 않았다. 단지 계속해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가야 해. 지영은 결국 그의 겨울이 끝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원룸을 둘러보던 그녀는 문득 TV 위에 놓인 낡은 신문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이사 오기 전 이 집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기사였다. 여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인쇄된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20대 여성, 미스터리한 사고로 숨져. 이유는 여전히 불명. 지영은 신문을 집어 천천히 문을 나섰다. 아직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가야 해. 지금 당장. 이렇게 지영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그곳을 떠났지만 가끔씩 후들거리는 얼굴로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는 했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의 일들이 단지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떠나게 하려 했던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후로 그녀는 절대 혼자 있는 곳에서 어떤 장비도 켜두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대학생인 나영은 기숙사에서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주변은 고요해졌고 가끔씩 들리는 기숙사 건물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긴장감을 더할 뿐이었다. 자정이 넘었지만 과제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마무리해야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영은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다. 그 시각 기숙사의 복도 역시 적막에 휩싸여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잠든 듯했고 간혹 방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복도를 희미하게 밝혀줄 뿐이었다. 나영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지만 갑자기 그녀의 눈 앞에서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전기 문제가 생긴 건가? 그녀는 잠시 멈추고 천장을 쳐다보았다. 그때였다. 방문 밖에서 무언가 스칠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깥에서 누군가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나영은 의아함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노트북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방문으로 향했다.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이번엔 누군가가 문 앞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마저 들렸다. 조심스레 방문 쪽으로 걸어가던 나영은 문틈 아래로 너머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발견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장난인가? 나영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내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해왔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던 그 순간 문 아래쪽에서 누군가의 손가락이 보였다. 마치 문을 쓸어내리듯 작은 손가락이 문 아래를 더듬고 있었다. 그녀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 긴장했다. 누구세요? 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손가락은 여전히 소리 없이 문 아래를 더듬고 있었다. 나영은 무의식적으로 방문을 활짝 열었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어디서 누군가의 낄낄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같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마음을 가라앉힌 나영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과제를 마무리해야 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그녀가 집중하려 애쓰던 순간 다시 한번 문 밖에서 방금 그 소리가 들렸다. 나영은 스탠드 불빛만 켜진 방 안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제는 누군가 방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기숙사 관리실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신호음조차 없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불안해졌다. 소리는 계속됐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문틈에 밀어 넣는 소리였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녀는 촛농처럼 굳어 있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문을 갑자기 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쳐나가자 모든 것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고요함만이 그녀를 감쌌다. 나영은 잔뜩 겁에 질린 상태로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영은 결코 잠들 수 없었다. 누군가가 기숙사를 방황하며 자신의 방을 노크했던 그 소리, 더듬던 손가락, 아침이 밝고 그녀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을 들이운 채 학교로 향했다. 이후로 그녀는 기숙사에서 늦은 밤까지 혼자 남아있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몇 년이 지난 후 나영은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일종의 장난이었는지 아님 다른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아직도 때때로 꿈속에서 그날 밤의 소리들이 다시금 되살아나 그녀를 놀라게 할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늦은 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사는 영미는 어느 날 밤 심상치 않은 기분에 휩싸였다. 고요한 7층짜리 아파트에서 바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깊은 정적. 평소 같으면 금세 잠들었겠지만 그날은 세찬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 47분. 살짝 목이 말라 주방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참에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똑똑똑 단조로운 리듬으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소리. 영미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이 시간에 누가 자신의 집을 찾을 리 없었다. 반쯤 열려있는 방문 틈 사이로 복도에 어둠이 더 깊게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는 고민에 빠졌다. 문 앞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겨버려야 할지. 고민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조금 더 열고 복도를 내려다보았다. 불을 켜지 않은 복도는 마치 암흑의 심연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드림 소리는 여전히 이어졌다. 소리의 원천은 어느새 대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분명하게 바뀌었다. 똑똑똑. 영미는 결국 무언가에 이끌린 듯 한 걸음 한 걸음 대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방문구에 눈을 대고 바깥을 엿보았다. 하지만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몸을 돌리려는데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그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야 했다. 그리고 그때 더 이상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일어난 정적에 그의 귀는 더욱 예민해졌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바로 뒤쪽에서 겨우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여기 있어. 섬뜩한 목소리에 영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분명히 바로 등 뒤에서 나는 것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하리만큼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강한 공포를 느꼈다. 그적인 꿈이라 생각하며 돌아서려는 찰나 대문 너머에서 또다시 예전보다 훨씬 더 거센 두드림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그는 문을 연다는 생각 자체가 두려웠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러나 바깥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제야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닫으려 하였다. 그때였다. 문이 닫히기도 전 갑작스럽게 문이 강하게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밀쳐지듯이 그의 몸이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놀란 채로 영민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의 공간에 침입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한 공포에 혼미해진 그는 서둘러 몸을 일으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차갑고 끈적한 것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는 의식이 혼미해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아침 영민의 아파트를 찾은 이웃들은 의식을 잃은 채 그의 집바닥에 쓰러져 있는 영민을 발견했고 곧장 병원으로 그를 옮겼다. 의사는 영민이 극도의 공포에 시달린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민은 깨어난 후에도 그 기억이 잊히지 않았고 아파트를 떠난 후에도 가끔씩 등 뒤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그 사건 이후로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곤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때때로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부림쳤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그날 밤 그 문 너머에 있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모두들 그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었지만 영민에게 그것은 지울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